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대학교 병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에 의뢰된 사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오늘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제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이후에 아마 많은 기관들에서 여러 사례를 접하고 계실 것인데 근 3년 동안 서울대학교 병원은 어떤 사례를 경험했고 특히 사례를 의뢰한 의뢰자들이 경험하는 그런 윤리적 이슈는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례 현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임상윤리 지원의 그 개념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임상 현장에서 의료 종사자들은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경험하는데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윤리적 갈등, 스트레스 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임상윤리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예방윤리로 이러한 쉽게 해결되지 않는 윤리적 이슈를 종사자들이 다루는 걸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임상윤리 지원에는 이제 윤리위원회, 윤리자문, 윤리사례 숙고, 그 외에 집담회 등 다양한 형태가 있고 이러한 형태는 또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1997년도 보라매 병원 사건 이후에 병원윤리위원회가 설치가 확대되면서 많은 병원들의 설치가 되었지만 이게 법률에 따른 의무적 설치는 아니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임상 현장에 있는 그런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지는 못하고 좀 주로 의료 분쟁과 관련된 사례들을 많이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임상윤리 지원의 형태로 임상윤리 자문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지만 이것이 보편화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8년도에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면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이제 설치하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마련됩니다. 그래서 이행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이제 의료기관에는 윤리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이전에는 이제 의료진들이 주로 연명의료 유보 중단이라던가 진실 말하기라던가 대리 의사결정에 있어서 여러 윤리적 이슈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연명의료 결정법에서는 결국 유보 중단의 그런 법적인 절차는 마련한 상황이고 우리는 임상 현장에서 이제 여전히 불확실성이나 갈등이 있는 그런 회색지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이 곧 임상윤리 지원의 영역,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뭔가 액션을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의 임상 현장 의료진들이 경험하는 그런 윤리적 이슈가 무엇인지가 사실 궁금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완화을 임상윤리센터는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이후에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의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에 의뢰된 사례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주로 이제 사례 전반에서 도출되는 윤리적 이슈는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좀 의뢰자들이 의뢰하는 내용에서 좀 도출할 수 있는 윤리적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 또 빈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이러한 임상 현장의 윤리적인 문제들을 좀 파악하고 윤리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이제 그 일부 결과이긴 하지만 오늘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연구는 후양적 코호트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연구이고 2018년 2월 5일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부터 이제 3년 동안 저희 서울대학교 병원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에 의뢰된 사례 중에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환자 상태 변화로 철회된 사례들을 제외하고 이 전체 사례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무 기록과 그 외에 이제 윤리 상담 의뢰서, 윤리 상담 기록, 그다음에 윤리위원회 회의록 등을 통해서 서술적인 부분들을 질적 분석을 하고 도출할 수 있는 윤리적 이슈에 대해서 코드북을 만든 다음에 여러 연구자들이 이제 다양하게 그 사례들을 보고 이 윤리적 이슈에 대해서 코딩을 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에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연구의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서울대학교 병원의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수의 중증 질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병원이고 병상은 한 1,700병상에 이제 의사는 2,0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이전에는 병원윤리위원회가 있었고 주로 의료 분쟁 사례들을 많이 다루었지만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이후에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임상윤리위원회로 기능을 하고 있고 이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러한 4가지 심의나 이제 상담이나 교육 외에도 환자 진료와 관련해서 이해 관계자 간의 그런 의사결정 갈등 시에 의뢰자가 요청한 내용에 대한 심의와 장기이식 대상자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과 함께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는 심의 기능을 가지고 운영을 되고 있고
사실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전체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는 않더라도 좀 다수가 모여서 자문을 해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례들은 되게 좀 신속하게 봐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윤리위원회 이제 일부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19년 7월에 저희가 임상윤리 자문팀을 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위원회를 진행을 하게 될 때는 아무래도 모이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데, 임상 현장의 사례들은 저희를 그렇게 많이 기다려주지 않고 그러한 많은 사례들이 이제 심의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뭐 중간에 종결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그 즉시 이제 의료진과 환자 가족들의 그런 니즈를 반영해서 상황을 조금 빠르게 파악하고 어떤 사례를 윤리위원회까지 올려야 할지, 또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신속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자문팀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팀은 독자적으로 자문을 주고 뭔가 끝내려는 목적보다는 약간 이제 그 케이스 매니지의 어떤 디스포지션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려고 계획을 하여서 완화의료 의사 한 사람과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두 간사,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로 이루어진 팀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에서 주로 보고자 했던 것은 윤리적 이슈인데, 이 여러 가지 윤리적 이슈들을 이제 기존의 다른 문헌들을 확인을 해서 좀 도출을 하였고, 이러한 이슈들을 이제 크게는 디시전 메이킹이나 고로브 케어, 엔드 오브 라이프, 릴레이션십 등의 이런 큰 카테고리로 좀 분류를 하고, 그 안에 이런 세부 하위 분류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계획을 하였고, 각 사례당 이런 키 이슈를 한 가지씩 뽑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뢰된 전체 사례는 63건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철회된 사례가 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60건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고 3명의 환자는 2번씩 의뢰가 돼서 실제로 분석한 환자 수는 57명이었습니다. 3년 동안 사실은 적은 숫자는 굉장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윤리위원회와 이제 임상윤리 자문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뢰할 수 있는 경로는 오피셜 다큐먼트인 윤리상담 의뢰서를 통해서 의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탁과 의뢰 형식의 임상윤리 컨설트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의료진들은 사실은 뭔가 전화로 먼저 물어보거나 이메일로 물어보는 경우들도 많아서 그런 여러 의뢰 경로들을 좀 포함을 하였고, 전체 60건 중에서 윤리상담 의뢰서를 통한 것이 한 70% 정도였고 컨설트가 한 20% 정도였습니다. 자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위원회, 소위원회, 그다음에 임상윤리 자문, 그다음에 일부의 경우에는 간사로부터 단순한 정보만 제공받고 해결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중에서 윤리위원회로 심의된 것이 절반, 그다음에 소위원회가 한 25% 정도, 임상윤리 자문이 한 18% 정도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례는 다 의사들이 의뢰를 하였고, 이게 가족에 의해서 의뢰가 된 사례도 일부 있었습니다. 의뢰된 사례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보면은 이제 고령의 환자가 상당히 많고, 혹은 신생아나 소아 환자들이 저희는 되게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독거 환자가 한 20% 정도, 그리고 이제 급여 환자도 한 20% 정도였었고, 주로 이제 가족이 돌보는 경우가 많았지만 가족이 아닌 다른 비가족이 돌보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60건 중에 48건, 80%에 해당하는 사례가 ICU에서 의뢰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뢰한 과들은 굉장히 뭐 다양했지만 내과와 소아과와 응급의학과가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신경외과와 그다음 흉부외과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된 환자의 주 진단을 볼 때는 한 25% 정도에서 암성 질환이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다 비암성 질환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된 사례가 법적으로 그때 당시에 임종기로 판단이 되었는지 여부를 같이 확인을 했었는데, 의뢰 당시에 임종기 판단이 이루어졌던 사례는 한 33%,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고, 3분의 2에서는 임종기 판단이 되지 않았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의뢰된 사례의 의사결정 관련 특성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의뢰됐던 사례들은 의뢰 시점에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10%밖에 안 되었고, 주된 이제 의사결정자도 환자가 아닌 다른 가족들, 특히 이제 자녀나 배우자나 부모가 많았습니다. 이 의뢰됐던 사례들에서 의뢰 당시에 연명의료에 대한 뭔가 기존의 의향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70%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서식이 남겨져 있는 환자도 아주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환자의 그런 뭔가 선호도나 치료 방향에 대한 선호도나 가치에 대해서 추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을 때는 한 절반 정도에서는 추정할 수 있었고 절반 정도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연구의 주된 내용인 윤리적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사례들은 거의 대부분 의뢰자들이 이제 의사 결정이라던가 고로브 케어 트리트먼트와 관련된 윤리적 이슈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비율은 한 거의 75에서 78% 정도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엔드 오브 라이프나 릴레이션십과 관련된 이슈들은 한 30, 40% 정도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그런 이슈들을 볼 때는 제일 좀 많았던 것은 이 베스트 인터레스트가 어떤 것인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치료의 득실은 어떠한가, 그리고 뭔가 거부하는 것에 대한 이슈, 그리고 대리 의사결정에 대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핵심 키 에티컬 이슈를 저희가 사례마다 하나씩 뽑아서 보았는데 가장 많은 것은 리퓨절, 의료진은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치료를 환자 가족들이 거부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리퓨절은 저희가 환자가 거부한 것인지 가족이 거부한 것인지를 좀 나눠서 봤는데 환자는 사실은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던 경우가 많았고 환자가 거부한 케이스는 전체 60건 중에서 딱 한 건이었고 이 리퓨절은 결국은 거의 대부분 가족에 의한 거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례들 중에서 한 30% 정도는 리퓨절이 키 이슈였고 이제 그 다음은 연명의료와 관련된 유보 중단이 키 이슈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의료진도 연명의료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환자 가족들과 뭔가 이행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슈들이었고 이제 고로브 케어라던가 대리 의사결정과 관련된 이슈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연도별로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 이 리퓨절과 위드드로얼, 위드홀딩, 이제 유보 중단에 대한 것은 연도가 좀 첫 해, 둘째 해, 셋째 해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는 점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면 이제 세 번째 해에는 좀 다양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뭐 커패시티라던가 인폼드 컨센트라던가 이러한 것이 이제 키 이슈인 사례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서 조금 더 사례가 약간 더 다양하고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60건의 환자, 이제 57명의 환자 중에서 외래에서 의뢰된 환자 2명을 제외하고 55명 중에서 이제 10명이 이제 그때 당시에 집으로 퇴원을 했고 15명이 전원을 했습니다. 전원은 주로 다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30명이 그 퇴원을 할 때 이제 사망하시면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입원 기간은 약 한 40일 정도가 중간값이었고, 그다음에 의뢰부터 이제 퇴원까지의 시기는 한 이제 17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연구 결과를 조금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좀 해보면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 임상윤리 자문 의뢰됐던 사례들은 고령이거나 아니면 신생아 소아가 굉장히 다수고 독거 환자가 저희가 좀 이제 윤리위원회 같은 데서 다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케이스였는데 한 20% 정도 있었고 이제 결국은 임종기 판단이 이루어진 다음부터 연명의료에 대한 이행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 임상윤리 자문 의뢰하는 경우는 그보다도 조금 더 전에 게다가 의학적으로는 좀 불확실성이 많이 있을 수 있는 비암 그런데 환자는 굉장히 중한 그런 중환자실에서 많이 의뢰가 되고 있고 환자들이 그때 뭐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뭔가 써놓은 것도 없고 가치도 사실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료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좀 난감해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윤리위원회에 문을 두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뢰자의 그런 윤리적인 이슈들도 의사 결정과 이런 치료 돌봄 목표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이제 주된 부분인데 이제 의사결정 안에서도 굉장히 좀 다양한 그런 세부 이슈들이 있겠지만 의료진들은 아무래도 환자 가족들이 뭔가를 거부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가족들이 의사결정하는 것이 적절한 대리 의사결정인지를 굉장히 좀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것을 윤리위원회 혹은 어떤 뭐 누가 되든지 간에 같이 좀 논의하고 이런 걸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의사결정 능력이라든가 환자의 자발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은 조금 적은 것 같고 앞으로는 아마 이런 사례들이 점점 더 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거부나 유보 중단은 점점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현장에 좀 정착을 하면서 법에 따라서 유보 중단하는 것들은 의료진들이 그렇게 윤리적 이슈를 많이 느끼지 않을 수도 있고 잘 하고 있지만 여전히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의 그런 영역들이 점점 그런 법적 임종기 판단보다는 조금씩 앞으로 당겨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결국은 뭔가 임종기 판단이 되었으면은 뭐 유보 중단하세요, 안 되었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기보다는 이 환자의 정말 최선의 이익은 어떠하고 환자와 가족들의 상황은 어떠하고 의료진은 정말 뭘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윤리위원회가 좀 같이 깊이 고민을 하면서 다뤄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결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서 윤리적 이슈가 아까 뭐 나온 것들이 당연히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아무래도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 아까 얘기 드린 그런 공식 문서인 윤리상담의뢰서는 다 이제 교수님 결재까지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공이나 뭐 전임이나 이제 혹은 간호진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을 뭔가 결재까지 받는 문서로 해서 위원회를 연다라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 아직 인지도도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장벽 문제를 고려하면 윤리적인 이슈들은 아직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결과들이 일반화하는 데 제한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러한 좀 초기의 그런 분석 결과들을 통해서 저희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를 좀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결국 법적 임종기 판단을 했느냐 아니냐만 윤리위원회가 그냥 다룰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가치, 자율성, 존엄성, 최선의 이익을 지향해서 무엇이 가장 최선이고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돼야 될 것 같고, 윤리위원회에서도 그런 시각의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보신 것처럼 윤리적 이슈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의료진의 의사결정은 결국 모든 것이 다 심의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고,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심의를 하면서 윤리위원회 위원님들이 정말 다른 일정이 너무 많은데도 항상 좀 다 제쳐놓고 이것에 너무나 열심히 해주시는 점이 감사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한 사례들을 잘 심의할 수 있었겠지만 아무리 해도 이 심의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심의 외에도 어떠한 형태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윤리위원회가 분명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입니다. 또 사실 이제 분석을 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의료진들이 내가 어떤 것이 윤리적 이슈입니다라고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아서 저희가 그거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상황에서 의료진은 사실은 도움을 요청하는 SOS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의료진들이 내가 어떤 부분은 좀 윤리적인 부분이고 이 이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다면 아마도 윤리위원회의 도움이 없이도 뭔가 스스로 환자 가족들과 논의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게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고, 윤리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이 이제 교육인데, 이런 의료진들에 대해서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무엇을 고려해야 될지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